동양문화 2의 11강 2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차시에서 실크로드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실크로드란 한마디로 말해서 비단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길을 통해서 비단이 로마까지 수출되면서 로마 귀족들이 하나의 사치품으로 비단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사막 한가운데 오라천이 있어서 거기에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줬죠. 그건 오라천이라는 것은 천이라는 뜻이죠. 샘선자, 호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0m의 호수는 밑바닥에서 물이 샘솟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천 월화천 한번 보십시오. 명사산 월화천은 어떤 사막 한가운데 이 자그마한 호수가 있어서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장관이겠습니까? 꼭 월화천 한번 쳐보시면 인터넷상에서 이런 데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진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장관일 건데 저희들이 사진을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월화천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건물들이 맺혀 있고 호수가 있고 정말 잔디밭 같은 나무 숲이 있고 수많은 어떤 상인들이 거주해서 텐트를 치고 지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목말랐던 곳에서 이렇게 물이 있었고 그러면서 사막 한가운데 여기서 무역이 얼마나 성행했을 줄 알겠죠. 그래서 명사산 월화천에 대해서는 한번 꼭 인터넷에서 뒤져보십시오. 둔왕을 지나면 서쪽 관문인 옥문관이 나타나는데 이곳을 지난다는 것은 문명이 끝나고 야만이 시작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는 한족의 문화권에서 벗어나서 바로 끝없는 모험의 길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크로드의 모험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림분지와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이어지는 험악한 지명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둔왕을 지나면 옥문관, 거기서부터 바로 새로운 야만의 길이 시작됐다 보시면 되겠죠. 야만은 결국 얼마나 문명과 동떨어져서 미개척 분야인지를 알 수 있겠죠. 둔왕에 있는 또 하나의 명문은 아까 이야기했었죠. 고온 모래로 이루어진 명사산입니다. 이 명사산은 둔왕에서 남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뾰족하게 솟아있는 모래산으로 쌀알 만한 모래와 돌이 퇴적되어 형성된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사산입니다. 그 명사산에 월화천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명사산 아래 정말 신비의 정말 호수가 있어서 물이 펄펄펄 솟아오르고 대상들이 낙타를 사가면서 대상들의 물을 먹이고 휴식의 공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도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길이 200m 호수는 밑바닥에서부터 끊임없이 물이 솟아오르곤 했습니다. 월화천은 1000년 전부터 사해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한 차례도 모래에 파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있었어도 모래바람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것에 묻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월화천과 같은 오아시스는 여행객들에게는 정말 감로수였고 생명수였을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라톤 경주를 해보십시오. 물론 49km 뛴다 하면 사막을 걷고 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중간에 물 한 컵을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갈증을 해소해주고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이겠습니까? 이처럼 월화천과 같은 오아시스는 여행객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물을 제공해 주었고 휴식처를 제공해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실크로드 하면 비단 무역을 중개하는 푸른 눈의 카라반이 떠오릅니다. 카라반 많이 들어보시죠? 카라반에 도적이라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헌에서 나오고 있죠. 당나라 장안에서 만나는 이들은 대부분 소구드라는 상이었고
고대 실크로드의 무역은 소그드 상인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소그드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그드 상인의 동무대였다는 것이 실크로드의 무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10세기 후반 아랍의 지략자 무카다시는 소그디아나를 세계 4대 낙원 중 하나로 기록했습니다. 소그디아입니다. 이곳은 인공관계를 이용한 농업이 발달했고 관계 수레를 통해 흐르는 풍부한 물을 사용해 곡물 심는 밭, 채소 심는 밭, 오이 심는 밭, 과수원을 가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농산물이 많이 산출되어서 그 당시에 소그디아인들에게 수많은 식량과 곡식과 채소를 제공해 줬다 보시면 되겠죠. 소그디아나의 오아시스 도시들은 주위에 농업 치락을 거느린 각기 독립된 도시국가였습니다. 농업 중심의 국가인 소그디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공업도 발달하여 면직물, 모직물, 도기, 피혁 제품 등 여러 가지 금속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소그디아나가 중국, 서아시아, 유럽을 잇는 동서대상무역로의 요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으로는 인도와 통하고 북으로는 북방아시아의 초원에 접한 남북교통의 요새지였기 때문에 국제적 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디아나는 이렇게 대상무역로의 요충로에 있어서 국제적 상인으로 성장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까 초원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사는 민족들은 말이 언제나 그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말 타고 움직여야 되겠죠. 다른 운송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마공사를 태운 말은 종족의 생존을 좌우했으며 전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흑해에서 만주까지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을 종횡으로 누비던 말을 주인을 따라서 이렇게 무덤까지도 갔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족 하면 말을 타는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끝없이 말을 타고 이렇게 초원을 누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영화 봤는지 뭐지 율브린너 같은 것들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몽골도 지금 말 타고 초원을 달리고 있겠죠. 이렇게 초원민족의 모습들이 지금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미르 동쪽 세계에서 흉노와 한으로 대표되고 있는 유목민족과 그래서 흉노는 유목민족이죠. 한은 정주 제국의 각축이었다면 파미르 서쪽 세계에서는 유목민 세력인 스키타이족이 서방의 정주 세력과 상쟁하면서 힘의 각축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유목민족과 정주하는 농경문화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착하고 있고 유목민족은 끝없이 와서 자기들이 음식이 없기 때문에 습격을 해서 음식을 탈취해 나가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 정착민족들은 그 농산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런 등등의 정책을 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흉노족과 한족과의 싸움에서 만리장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리장성의 축성은 결국은 흉노족에게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리장 지금 한번 중국에 계시면 만리장성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리장성은 흉노족, 유목민족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등자를 발견한, 등자라는 것은 말에 이렇게 어떤 신는 장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키타이인들은 고대사의 가장 뛰어난 전투 군단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스키타이는 흑해 북변에 우크라이나 지대를 근거지로 두고서 남유럽 쪽으로는 도나우강 하류와 그리스 북부와 불가리, 동유럽 쪽으로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남부, 아시아 쪽으로는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까지 진출하여 세력을 부시하였습니다.
스키타이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특히 말의 중심 문화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말을 타고 식민지 정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스키타의 교역로의 기점은 흑해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아조프해입니다. 아조프해입니다. 그 연안에는 그리스 식민도시가 포진해 왔는데 주로 이오니아인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시죠? 그리스인들이 이오니아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오니아가 이렇게 식민지 정책을 펴면서 했던 것이 바로 아조프해 중심, 아조프해 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오니아의 막강한 경쟁 세력인 도리아인이 이탈리아 무역을 장악하고 있고, 페르시아가 아시아를 정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오니아인의 환란은 스키타의 교역을 위해 흑해 무역을 독점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아인, 바로 이오니아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리아인이 이탈리아 무역을 장악하고 있고, 페르시아가 아시아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오니아인들은 어디 나갈 활로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키타이와 무역을 하면서 어쨌든 그리스 무역의 중심을 이루었다 보시면 되겠죠. 이오니아인들은 스키타의 물품을 반드시 아테네로 집화한 다음 여러 동맹국으로 재분배하는 독점 정책을 취했습니다. 스키타에는 소맥, 보리 같은 거겠죠. 비롯한 생선, 가축, 가금은 닭 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죠. 우랄산 금, 꿀, 북방의 모피, 보석, 노예 등을 수출하였고, 도자기 유리 제품, 식물 황금제, 장식품, 상하 세공품, 올리브유, 포도주 따위의 그리스 물품을 수출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가 동쪽으로 전해진 것은 바로 이 길을 통해서였습니다. 실크로드가 불교가 전파된 길이었다 보시면 되겠죠. 간다르 미술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두난과 같은 동굴 벽화가 만들어졌었고 조성됐었고, 또 용문산 석굴 같은 석굴들이 조성되었고, 그래서 불교 간다르 미술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던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실크로드가 바로 불교 문화의 전달 수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달된 길이었다고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크로드를 따라 번창한 여러 오아시스 도시들은 동서문화와 상품들의 국제 전시장이자 주요 교역지였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수많은 상품들이 이렇게 교역되고 이렇게 전시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낭 이야기를 또 한 번 했었죠. 두낭은 2000년 훨씬 전부터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정거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돌아올 수 없는 사막이라 불리던 타클라마칸으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쉬어가는 오아시스이기도 했습니다. 오아시스 이야기했죠. 어쨌든 낙타나 대상들이 물을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대의 동서 교역로가 북쪽과 남쪽 루트로 갈리는 것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서히 갈린다 보시면 되겠죠. 두낭은 2000년 전에도 사람의 물길로 북적될 정도로 동쪽과 서쪽에서 온 여행객들이 많은 사랑을 받은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을 했고, 교역으로 살아가던 많은 민족들이 이것을 거점으로 삼으면서 두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두낭은 인도,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구의 문화가 만나던 지점이기도 했고, 초창기 시절부터 많은 승려와 순례자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동쪽으로 전파할 목적으로 찾아든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두낭에서 수많은 승려와 순례자들이 불교 전파를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두낭은 불교의 성지였습니다. 서기 4세기의 이 도시는 불교 포교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낙주라는 승려는 어느 부유한 순례자에게 여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석굴사원을 지어 부처님에게 봉헌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석굴사원이 아직도 중국에서 아주 찬란한 문화의 유산의 하나로 꼽힐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초기에 건축된 석굴사원들은 대개 벽면과 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고 중앙에 점토로 만든 큰 불상을 수많은 작은 불상들이 에워싸고 있는 중앙에 점토로 만든 큰 불상을 큰 불상이 이렇게 있다면 작은 불상들이 주위에서 에워싸고 있는 작은 동굴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동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각 시대의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시대 상황을 묘사한 거대한 인형 진열관들도 생겨났습니다. 상인들과 순례자들은 힘든 여행길을 앞두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상 앞에서 여행에서의 안전한 기양을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도와 불상을 부처님 앞에 봉헌하였는데 이 시주를 바탕으로 불교의 벽화가 그려진 새로운 동굴들이 속속에 생겨났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동굴들이 생겨나는 것도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두 손 모아 빌었던 기복신앙의 모습의 한 가지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불교의 벽화가 동굴 안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비단길로 여정은 생명의 예미 상존하는 고단한 여행길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타린분지의 심장부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위치하여 카라반이 이 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회를 했어야 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는 사막의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한가운데를 뚫고 갈 수 없고 이렇게 우회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실크로드는 과거에 유목민들이 다니던 소로를 따라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 까닭에 오아시스 주변에는 이미 예전부터 상업도시들이 형성되어 왔고 이 도시들은 나중에 제후국이나 왕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동남아 제국에 수도했던 번성한 비잔티움은 비단에 굶주려 있지만 비단의 조달은 전적으로 페르시아 중간 상인들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황금 시대인 당 왕조 말렵 이슬람의 군대가 페르시아와 북인도를 거쳐 중국 영토로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이후 중국의 북서부 지방은 점차 이슬람화되었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아랍인들은 비단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던 정의의 기술자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중국의 당 왕조와 몰락과 함께 서서히 비단길도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단길의 쇠퇴와 함께 그 길을 따라 형성되었던 불교 문화권도 점차 이슬람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알라를 믿던 이슬람 교들은 이제 불교의 문화를 거부하였습니다. 수많은 불교 회화들과 불상 그리고 사원들과 사립탑들이 파괴되거나 사라져갔습니다. 이것은 회교도의 문화 중심지가 되게 되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세계를 바꾼 네 가지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약, 종이, 인쇄술, 그리고 나침반이 그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 거리 교역로였던 실크로드를 오간 것은 상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을 나르는 사람들도 이 길을 왕래했습니다. 부다, 자라투스트라, 마니, 예수, 마호메트의 제자들은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크로드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크로드는 하나의 종교 전파의 수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신실크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대상이 다녔던 그 길을 따라 이제 새로운 실크로드가 생겨났습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 길을 현대 교통과 통신로,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주요 관문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실크로드의 태동입니다. 이것을 바로 1대1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신실크로드를 추창하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왔었죠. 중국은 서쪽으로 사치품을 수출하면서 정신사적으로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데 반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차례로 중국 땅으로 밀려왔습니다. 불교는 인도의 상인들과 승려들에 의해서 탈인분지로 전파되었다가 이어 중국 내륙 지대로 퍼졌습니다. 불교가 얼마나 전파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불교 문화에 중국에서도 아직도 많은 불상과 벽화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실크로드는 이때부터 중국의 비단은 본격적으로 로마까지 팔려나갔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기린, 사자와 같은 진귀한 동물과 호마, 말, 호두, 후추, 호마 등이 전해졌고 유리 만드는 기술도 이때 전해졌습니다. 아마 이런 유리 만드는 기술도 신라 시대 때 전파되었기 때문에 실크로드는 유리 기술의 전파 지로서 역할을 했다고도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비단, 칠기, 도자기 같은 물품과 양잠, 화약 기술, 제지 기술 등이 서역으로 건너가는데 특히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서역으로 건너가서 중세 유럽의 암흑기를 밝혀 인쇄술 발달과 지식 보급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이의 발견은 엄청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서역 계통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볼까요? 첫째, 서역 계통으로 동서 접촉과 교류의 가교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중국의 대서역 관계 측면에서 경영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역 계통을 계기로 서역에 관한 지식이 중국을 비롯한 동방 각국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동서 문명 교류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던 게 서역 계통의 의의입니다. 자, 그러면 실크로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복습을 해볼까요? 장건이 서역을 개척한 이래 중국의 역대 왕조는 중앙아시아 및 서아시아 이런 나라와 빈번히 교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실크로드는 상업적인 면뿐만 아니라 동서문화의 교류라는 면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스님들이 경전을 구하러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로 들어갔고 인도의 승려들도 경전을 가지고 중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불교가 발전하게 된 데에는 인도와 중국을 연결시켜준 실크로드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동양의 아름다운 비단이 유럽으로 들어갔고 페르시아의 아름다운 유리가 동쪽으로 전달됐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여름이면 입맛을 돋우는 포도와 파메르 공원의 야생 파도 전달되었습니다. 이처럼 실크로드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이어온 동서교통로였습니다. 자, 또 한무지 이야기를 했었죠. 실크로드를 장악한 한 나라는 이란, 인도에서부터 멀리 로마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손을 뻗쳤고 그 과정에서 진귀한 문물들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또 고구려 음악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단길을 통해 중국에 들어온 고치약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비파도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해졌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고구려 고분인 안악 고분의 벽화에는 그 무렵에 고치약을 연주하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단길을 통해 음악이 들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길은
바다의 실크로드로 중국, 인도양, 아라비아해, 홍해를 거쳐 지중해에 이르는 1만 5천 킬로미터 길입니다. 자, 우리가 바다의 실크로드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함께 하지는 않겠지만 바다의 실크로드에서도 중국과 인도 사이의 길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해도를 통해서 중국은 비단과 도자기를 수출했고 인도는 향신료와 유리를 수출했습니다. 노마는 주로 인도를 통해 중국의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실크로드는 향신료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양차시에 거쳐서 실크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크